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자, 자동차 구조원리 강의하는 이윤승입니다. 자,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종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문제 풀어보면서 기본서의 내용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기본서를 얼마만큼 잘 학습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서 얻는 게 있으셔야겠죠. 내가 기본기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시게 되면은 남은 시간 최대한 기본서 위주로 학습하시는 부분으로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또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구나. 그래서, 난이도 있는 문제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 이렇게 확장을 해 가시면서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깊이 있는 내용, 너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그런 내용들만 접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기본적으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맞춰야 할 문제를 반드시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맞춰야 할 문제가 대부분 다 기본서의 토대로, 베이스로 두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들은 반드시 선행을 해가지고 학습을 확실하게 해 두셔야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1회 모의고사 1번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제가 시험을 치르고 가도 그래요. 특히 경기도, 전북 이런 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접해보지 못한 문제들을 접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접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제외시킬 수 있는 선지가 하나씩 둘씩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시키고 그나마 어떻게 맞출 확률도 높이는 쪽으로 연습을 해 두실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변별력을 위한 문제만 준비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꼭 챙겨야 할 문제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 풀고 나서 아래쪽에 해설 쪽에 보시게 되면은 자주 출제되었던 이 문제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들을 기출의 베이스로 해가지고 자주 나왔던 걸 한 번 더 수록을 해놓았으니까 기본 내용 챙겨가면서 변별력 확장할 수 있는 부분 확장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모의고사 7회분 준비를 했는데 7회분 그냥 문제 출제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엔진, 전기, 셰시,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여러 문제를 접하실 수 있게끔 단원별로 이렇게 분류도 신경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출제위원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은 변별력 기준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제일 어려운 문제, 제일 정말 쉬운 문제 각각 10%씩 주게 되고 나머지 이제 B, C, D 중간 부류의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출제자의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 전체적인 변별력을 맞춰가지고 이게 A 난이도 문제, B, C, D 이렇게 E 5개 단계도가 어느 정도 문제의 수준이 되는지 대충 보시면서 A 이거는 그렇게 크게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겠다. 왜 L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A 문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감만 잡으시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는 B, C, D 이 중간에 위치한 문제가 훨씬 더 비중이 높다. 이 중간에 위치한 비중은 대부분 다 기본서를 베이스로 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가지고 비율을 다 맞춰가지고 출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고 해설해 보시게 되면은 이 문제를 실전 이제 모의고사에서 실강 그 수업 들으시는 분들 상대로 제가 모의고사를 쳤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몇 명, 2번 선지 몇 명, 1, 2, 3, 4 각각 선지별로 몇 명씩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정답률이 몇 %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전부 다 저한테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비슷한 수업의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 퍼센트까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에 한 번 더 챙겨보시면 크게 무난하게 마무리를 하시면서 시험 준비가 된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재원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험 치시러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 기능사 문제에서 접했던 것처럼 굉장히 단답형으로 짧게 물어보고 짧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이제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문제를 두 줄, 세 줄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에 관련된 부분, 앞부분에 부연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없을 때는 핵심만, 앞에 거를 넘기고 뒤에 핵심만 요약해서 빨리 보는 습관도 한 번씩 키워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허락이 되어서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뭐 모르겠지만 시간이 촉박할 때는 뒤에 본론만 탁 찍고 들어가는 경우가 그런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 푸는 부분의 연습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내용 읽어보죠. 자, 자동차의 재원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실제 이제 문제는 뒤에서 나오는 거죠. 자동차 제일 앞부분 하단에서 앞바퀴 타이어 외주로의 접평면, 와, 이런 접평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자, 접평면이 지면과 이루는 최소 각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한 평면이에요. 원의 접한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일단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있어요. 일단은 이 각도와 관련된 용어가 아닌 게 있죠. 앞 오버행입니다. 앞 타이어의 중심에서 차량 제일 앞에까지 거리를 앞 오버행이라고 하니까 이 길이는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휠 베이스, 우리 축거를 휠 베이스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앞차축의 중심에서 뒷차축의 중심까지 그 축 간의 거리를 축거, 휠 베이스라고 하니까 연접속도 안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최소 각도니까 앵글. 2번 아니면 4번이 될 거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로 이렇게 정말 아닌 선지들은 지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생각하면 뭐예요? 앞부분이잖아요. 앞부분. 어프로치 앞부분에 뭔가 부딪히는 느낌이 나잖아요. 단어에서. 디파처는 이제 빠져나가는 출구 부분, 디파처라는 개념이니까 가만히 보면 어프로치 앞으로 접근하는 느낌? 그런 개념이 이제 단어가 느낌이 온다라면은 4번이 아닌 2번을 답으로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용어이지만 이렇게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답이 보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변별력을 요하는 문제 중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는 어떻게 한 B 정도에 해당이 된다. 왜? 문제를 풀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 우리가 아는 내용을 제하고 나면은 남은 선지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문제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률을 보시게 되면은 1번, 2번, 3번, 4번의 선지 각각 몇 면씩 선택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답인 2번의 정답률은 몇 %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프로치 앵글은 진입하는 각입니다. 진입하는 각, 또 다른 말로 우리 오버행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앞 오버행 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파처 앵글은 이탈, 빠져나가는 부분, 이탈 부분의 앵글을 이탈각, 디파처 앵글이라고 얘기를 하고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끔 뒤 오버행 각이라는 용어로도 쓸 수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램프 각도 참고로 알아둡시다. 자, 램프 각은 지금 접평면이죠. 앞타이어 접평면, 뒷타이어 접평면, 대각선 어떻게? 가운데 부분입니다. B필라 있는 가운데 부분에 양쪽에 사이드 스텝 있는 쪽이죠. 사이드 스텝 있는 앞쪽과 뒤쪽 그 대각선을 연결한 그 거리를 그 거리를 연장한 각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램프 각이라는 부분도 요 X표 표시된 요 부분의 각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이제 앞에 방금 1번 문제 보셨던 거는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문제, 준비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뒤에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14, 15, 16, 17 계속 거의 매해, 전 지역별로 해가지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다? 윤거와 관련된 이야기인 겁니다. 자, 윤거를 영어로 휠 트레드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하도 윤거를 많이 쓰니까 조금 응용해서 휠 트레드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우리 300제에서 어떤 내용들이니까 뭐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르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자주 보면서 중요한 문제 좀 챙겨 주셨으면 해서 이런 변별력을 위한 문제 중에 어떻게 베이스가 되는 부분은 이 문제구나라는 것도 한번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가 이렇게 연계를 시켜 놨습니다. 자, 어떤 겁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 타이어의 접촉면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바퀴 중심에서 중심까지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 윤거 휠 트레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용어까지 같이 한번 더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점화 장치, 점화 방식과 관련된 이야기인 겁니다. 고강력 점화 방식, 우리 뭐 HEI, 그 다음에 이제 배전기가 없는 무배전 점화 방식, 뭐 전자 배전 점화 방식, 뭐 DLI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됐든 전자제어 시스템, 점화 장치의 전자제어 시스템에서 구성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ECU가 필요하겠죠. 엔진 ECU가 필요합니다. 자, ECU에 점화를 결정하기 위해서 센서의 신호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센서가 뭐다? 크랭크 각 센서 혹은 또 1번 상사점 센서의 신호가 메인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부분은 공통인 거죠. 자, 그럼 이 ECU가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액추에이터를 제어해야 되는데 이 액추에이터로 활용하는 게 뭐다? 파워 트랜지스터, 파워 TR이라고 하는 녀석을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TR, 우리 점화장치에서 무슨 방식? 이쪽이 어떻게 컬렉터로 들어가고 이쪽이 어떻게 이미터 나가는 쪽이죠. 자, 여기가 뭐가 된다?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해서 점화 1차 코일과 연결이 되고 얘는 이미터는 접지와 연결되고 베이스는 누가? 이렇게 ECU와 연결이 된다라는 게 메인인 거죠. 이게 메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어떻게 된다? 점화 코일이 무조건 1차 코일, 2차 코일도 있어야 되고요. 전자제어라 할지언정.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어하기 위한 파워 트랜지스터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원심 진각장치, 원심력에 의해서 엔진의 회전수가 빨라짐에 따라서 엔진의 회전수가 빨라지게 되면 점화 시점이 점점 어떻게 된다? 같이 좀 빨라져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회전수가 빨라지게 되면 불꽃 주는 타이밍도 어떻게 한다? 훨씬 더 빠른 시점에 불꽃을 줘야지 기본적으로 연소하는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계적 장치, 과거에 이제 배전기 썼을 때 원심력에 의해서 어떻게 추가 벌어지게 되면 가운데 있는 축을 좀 더 빠르게 진각시켜갖고 점화시키는 시점을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원심지 진각장치 쓸 때 보통 보면은 캠을 어떻게 한다? 캠을 조금 더 진각시켜가지고 접점을 떼는 타이밍을 좀 더 빨리 가져갈 수 있게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TR로 점화장치 불꽃 제어하는 게 아니라 접점 방식으로 캠을 써가지고 접점 방식으로 떼가지고 접점을 떼는 타이밍으로 사용하는 기계식에서 주로 많이 썼던 게 원심 진각 장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일단 아닌 것을 고르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유사한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다? 요거죠. 파워 트랜지스터 관련된 이야기. 요것도 이제 많이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방금 얘기했던 그런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라는 개념과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센서의 신호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컬렉터는 어떻게 점화 코일에 전원 배터리에서 코일 거쳐가지고 나오는 부분이니까 점화 코일, 1차 점화 코일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쪽이 플러스 코일 거쳐갖고 나오는 쪽이 마이너스니까 점화 코일 마이너스 단자와 어디에? 컬렉터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점화 코일 마이너스 단자와 컬렉터와 연결이 되고 뭐에 의해서? 베이스의 신호에 의해서 어떻게 전원이 제어될 수 있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리고 누가? 파워 트랜지스터 ECU와 연결된 ECU가 베이스 단자를 통해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다. 자, 불꽃을 준 타이밍이 언젠데 베이스를 흘려 보냈다가 탁 끊어지는 순간, 전원을 끊는 순간에 어떻게 한다? 불꽃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뭐라고? 인가되는 순간, 즉 들어가는 순간 불꽃이 발생이 된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개념을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조금 더 어떻게 나아가서 변별력 문제도 하나씩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엔진의 최대 회전력 주고요. 회전력을 줬어요. 보통 회전 많이 안 주는데 본 문제가 뭐냐면은 클러치의 회전력 구하는 거잖아요. 클러치의 회전력 구하기 위해서 클러치의 회전력 구하기 위해서 압축, 압력, 평균, 유효, 반경, 마찰, 계수 이런 거 썼던 기억나시죠? 근데
그런 개념으로 딱 다 주어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클러치가 뭐야? 미끄러지지 않고요. 클러치가 미끄러지지 않고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조건.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엔진의 회전력이 있으면 엔진의 회전력을 누가 받는데 엔진의 회전력을 누가 클러치가 받을 겁니다. 클러치가 받아서 변속기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의 회전력보다는 어떻게 한다? 클러치가 받는 용량, 그 회전력이 더 커야지만 뭐다? 엔진에서 아무리 힘을 넣어도 내가 받아서 어떻게 원활하게 변속기 쪽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만약에 엔진에서 100을 집어넣는데 나는 100을 못 받아. 난 80밖에 안 돼, 용량이. 그럼 어떻게 된다? 20만큼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이 반대로 이제 엔진이 80일 때 클러치 용량이 100이면은 원활하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80을 놓고 내 용량은 100이니까 어떻게 80만큼 충분히 변속기로 미끄럼 없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용량이 크니까. 그래서 적어도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데 엔진의 용량, 즉 엔진의 회전력이죠. 토크하고 같거나 어떻게 클러치가 더 용량이 커야지 뭐야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거 전부 페이크입니다. 다 필요 없는 숫자예요. 다 필요 없는 숫자. 다 필요 없는. 이거 뭐 요것만 말씀드리죠. 엔진의 최대 회전력이 얼마? 30kgm라는 토크가 있으면은 적어도 클러치의 뭐 회전력은 얘보다 같거나 보다 크면 된다라고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소 회전력은 얼마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얼마로 보면 된다? 30kgm라는 토크로 결정을 하면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 필요 없이 뭘 알고 있는데 이 개념을 알고 있느냐? 클러치가 미끄러지지 않는 조건 알고 있느냐? 지금 뭐야? 엔진의 회전력보다 뭐 F 클러치를 압착하는 스프링의 힘, 그 다음에 뮤 마찰 개수, 평균 유효 반경 요 세 개 곱한 것이 클러치의 회전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클러치의 회전력이 뭐야? 엔진의 회전력보다 같거나 뭐야? 커야지만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그 조건에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지만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문제를 주고 페이크를 줘가지고도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면 절대 풀 수 없는 거죠. 또 그것도 회전력 구한다고 다 곱하고 있어요. 또 이거 다 곱해가지고 답을 구하면 또 틀린 답이 된다라는 개념이니까 요거 좀 주의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존에 출제용은 어떻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나왔었어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의 회전수, 그 다음에 뭐 회전력, 그 다음 뭐 줬는데 클러치의 출력 회전수, 그 다음 뭐 줬는데 출력 회전력을 준 거죠. 그러면 클러치의 전달 효율. 자, 기계 효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 효율. 기계 효율, 우리 이타라고 보통 표현 많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계 효율을 어떻게 썼는데, 자, 우리, 엔진의 효율, 엔진의 기계 효율, 엔진의 열 효율, 지시마력, 도시마력 했을 때, 엔진의 기계 효율, 엔진의 효율이라고 봐야겠네요. 자, 우리 어떻게 했어요? 지시마력, 도시마력, 그 다음에 제동마력, 축마력, 정미마력, 손실마력,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기계 효율을 어떻게 구했는데, 엔진 효율은 어떻게 이론적으로 어떻게 100을 만들 거라고 계산하는 거죠. 예상을 하는 거예요. 100마력이 나올 거야. 근데 실제 나온 거는 얼마? 60마력밖에 안 돼. 그럼 얘 기계 효율이 얼마다? 60%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요거 약분돼 가지고. 수업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시마력, 도시마력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다음에 실제 나온 거는 뭐라고 하는데 축에서 나오는 거니까 제동마력, 축마력, 정미마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그거. 그거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제동마력, 축마력, 정미마력이 실제 축에서 나오는 마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에서 나오는 마력, 이 마력은 어떻게 구했는데 우리 2 파이의 토크 곱하기 회전수로 구할 수 있었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실제 축에서 나오는 마력이에요. 자, 그럼 이 축에서 나오는 마력인데, 자, 이제 클러치 입장에서는요. 클러치 입장에서는 엔진에서 이 축마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축마력을 이걸 받아가지고, 이 축마력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기계로 얼마만큼 되느냐는 내가 얼마만큼 내보내는지 그거 비율하고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들어가는 게 보통 밑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들어가는 거 2 파이의 엔진에서 들어가는 토크. 그 다음 뭐예요? R. 회전수죠. 엔진에 들어가는 회전수. 분해. 자, 그 다음에 나가는 것도 똑같은 용어로 똑같은 단위를 쓰면 되니까 2파이의 토크 나가는 거.
곱하기 뭐야? 회전수 나가는 거. 요거 곱하기 100을 하면 얘가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기계 효율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인 거잖아요. 그 문제. 그래서 이게 우리 기본서에 똑같이 나와 있는 문제고 중요한 거는 2파이 3.1에서 3.1에서 어차피 위아래가 같으니까 약분돼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뭔데? 기계 효율은 클러치 기계 효율은 뭔데? 토크 곱하기 회전수 들어간 토크 곱하기 회전수 분에 나온 토크 곱하기 회전수 곱하기 100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자, 들어간 게 클러치에 들어간 게 엔진에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엔진에 들어간 회전수, 회전력 있잖아요. 그래서 분모에 회전수, 회전력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클러치에서 나간 거잖아요. 클러치에서 나간 게 뭐 2400, 그 다음에 50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구하면 얼마가 된다? 약 66.67% 정도가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출 문제는 이런 유형으로 나왔었고 앞에 문제에서 말씀드린 거는 지금 몇 번 문제였죠? 자, 3번이죠. 3번 문제에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한 거는 이런 부분으로도 응용되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 실제 단순하게 요거 자체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요거 자체를 물어보는 식으로도 변형돼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 문제 풀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젤 엔진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 저감 장치지 않습니까? 가장 적합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봅시다. CO하고 HC, CO,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를 어떻게 한다?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얘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온 게 차이점이 뭔데? 전부 다 뭐가 붙었어요? 산소가 붙었죠. 산소가 붙고 산소가 붙었어요. 산소가 붙어서 어떻게 한다? 산화작용을 해서 얘에다가 산화작용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부분인 거죠. 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산화. 여기서 벌써 그럼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셔야 돼요. 디젤에서 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디젤에서 산화시키를 하는 컨버터, 촉매변환기. 뭐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DOC, 디젤 산화 촉매기라고 일단 답은 골라내실 수 있는데 한 번 더 나머지 내용 보면서 내용이 맞는지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PM의 입자상 물질입니다. 입자상 DPF인데 PM을 감소시켜가지고 PM을 태워낸다 소리를 안 하죠. 태워낸다 하는 게 아니라 HC 요거를 만드는 HC 자체를 감소시켜가지고 어떤다? 얘를 일부 메인이 아니라 일부 감소시킬 수 있다. 그 HC 재원 자체를 많이 없애가지고 PM을 많이 안 만들게 하는 거죠. 모여진 PM을 태워내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DPF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3번에 관련된 기타 다른 내용이구나라고 응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HC와 반응해죠. 반응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산화반응 이렇게 해서 배기가스 온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DPF가 배기가스 조처리 장치 요거 DPF 있잖아요. 요걸 어떻게 한다? 훨씬 더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더 잘 태워낼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걸 많이 하죠. 디젤 산화 촉매기가 기본적으로 CO하고 HC를 산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한다? 유해물질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된 열로 DPF를 원활하게 태워내는 역할도 도와주고요. 온도를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PM의 그 입자상 물질의 근원 물질인, 근원 재질인 뭐다? HC를 감소시켜가지고 PM 자체가 많이 생성되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디젤 산화 촉매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뭔데? LNT는 트립, 잡는 거죠. 질소 산화물을 잡아놨다가 한 번 더 태워내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요소수죠.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 SCR 장치를 좀 쓰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얘는 어떻게 구성 장치도 많아지게 되고 요소수를 따로 넣어야 되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조금 배기량이 작은데 유로6 기준을 좀 맞추고 싶고 그래서 좀 부수적으로 붙이는 장치 중에 하나가 뭐다? LNT라고 이렇게 태워내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면도 떨어지겠죠. 포집한 그 질소산화를 태워나기 위해서 또 연료를 써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DPF는 뭐 아까 PM 입자상 물질 태워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답은 뭐다?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뭐다?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환경 오염과 관련돼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요거는 반드시 내용을 정리를 해 두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택적 촉매 환원자체 SCR, 뭐 DPF, 뭐 디젤 산화 촉매 기능 뭐 아직 문제가 많이 출제되진 않았지만 그 내용까지 해서 전부 다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관련된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EGR 장치, 가솔린 엔진, 디젤, 특히 가솔린 엔진에서도 이건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가장 적합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고, 이거는 뭐 EGR 장치는 HC가 아니라 NOx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PCV 밸브 오일 분리기 통해서 압축 연결 시 뭐 블로바이 가스, 새어나온 가스를 HC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 주성분의 HC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여과해가지고 요구한 공기를 배기가스 중에 집어넣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뭐다? 공기 중에 많은 산소를 집어넣어서 산화시키겠다는 개념이죠. 산화가 필요한 대상이 뭔데? CO하고 HC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CO하고 HC를 저감시킬 수 있는 용도로 쓰는 게 뭐다? 2차 공기 공급 장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NOx는 이런 환원이 필요한 대상이니까. 자, 4번. 요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겁니다.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 문제 진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제일 많이 출제됐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좀 챙겨 주십사 하고 정리를 해 드린 겁니다. 한 번 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라지에이터예요. 라지에이터 그릴이라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라지에이터 그릴 안쪽에다가 플랩을 집어넣는 거예요. 칸막이죠. 칸막이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공기를 막고 열고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맨 처음에 주행할 때 이제 냉간실 거예요. 시동이 걸려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 온도가 낮단 말이에요. 이 낮은 상태에서 어떻게 빨리 정상 작동 온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차가운 공기가 많이 부딪히지 않는 게 유리해요. 이때 어떻게 한다? 플랩을 막아가지고 어떻게 공기 저항도 줄이면서 어떻게 엔진 워밍업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엔진 온도 올라갔어. 그럼 좀 식혀야 되니까 플랩을 열 수도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용도로, 라제트 그릴 안에 그 플랩을 만들어가지고 칸막이를 열고 막고 하는 게 뭐다? 지금 보신 것처럼, 액티브 움직이게끔, 에어 플랩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시스템, AAF라고 하는 용어로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보는 용어잖아요. 처음 보는 용어면, 자, 우리 AFS는 많이 봤지 않습니까? AFS는 에어 플로 센서. 이건 아니겠구나. 자, TDC 상사점, 애프터. 뭐, 우리 미팅가 끝나고 나면 애프터, 전화번호 받는 거 애프터, 뒤잖아요. 그러면 상사점 뒤이지 않습니까? 상사점 뒤. 그러면 상사점 앞은 뭔데? BTDC, B포를 써서 BTDC. 그 다음에 상사점 D, ATDC.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AHB는 못 보셨을 겁니다. AHB는 나온 김에 챙기세요. 액티브 하이드롤릭 부스터라고 해서 하이드롤릭은 보통 유압장치를 일반적으로 하이드롤릭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이드롤릭, 뭐 유압장치 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차에서는 보통 유압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 밟았을 때 일반 유압을 사용하는 브레이크하고 이질감이 좀 많이 크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페달 담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 AHB, 전기차에서 전용으로 활용이 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하이드롤 부스터를 써가지고 내연기관에서는 진공식 배럴장치 쓰는데 얘는 부스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담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 HB라고 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HB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기자동차에는 뭐가 들어간다? 회생제동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회생제동과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어느 정도 분배해가지고 내가 제동력을 결정해야 될지 그런 중요한 제어 관련된 것들 전부 다 AHB에서 제어를 한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회생 제동과 관련돼서도 같이 묶여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내연기관에서는 진공식 배럴차시 쓰지만 전기자동차에서는 내연기관이 없잖아요. 내연기관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인위적으로 서지 탱크가 없고 그리고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발전기에서 진공펌프 만들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부스 장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 밟았을 때 최대한 좀 비슷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뭐 전기차에서는 회생 제동이라는 개념이 있다. 회생 제동 딱 걸리게 되면 어떻게 주행하는 모터를 발전기로 쓰기 때문에 자기장 속에서 금속을 돌려가고 어떻게 감속을 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서 인위적으로 제동이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회생 제동 때 걸리는 제동과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걸리는 제동을 어떻게 적절하게 섞어야지만
운전자가 원하는 제동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런 시스템 관련된 제어를 전부 다 AHB에서 하게 된다라고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시면 AAF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문제를 드렸지만 이 AHB에서도 한 번 더 나온 김에 전기차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나왔으니까,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것도 이제, 대부분 다 친환경 자동차 문제는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뭐, 변별력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 정말 쉬운 것들 있잖아요. 직교인, 뭐, AD 컨버터, 회생 제동, 이런 것들은 정말 주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 전부 다 변별력을 위해서 출제하는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변별력을 위해 출제하는 문제들은 전부 다 어떻게 처음 보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엄청나게 어렵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보지 못한 게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런 염려하실 시간 있으시면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뉴스들 있잖아요.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지 이런 것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런 부분에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현재 좀 이슈가 돼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좀 많이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 지금 미국 시장에서 챌린지처럼 기아 자동차 문 따가지고 어떻게 그냥 도난하는 게 한참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이 적용이 제대로 안 된 시스템이라서 그 이모빌라이저가 얼마 한다고 그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막 도난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것 부분에 대해 이슈가 되니까 이모빌라이저 문제가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시대상과 뭐 뉴스와 관련돼서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어라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신문이나 관련된 거 보시면 정보 뭐 인터넷 검색하시다가 이거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가지고 어떻게 자동차, 뭐 친환경 자동차에서는 변별력을 그렇게 준비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는 전기자동차 난방장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게 뭐냐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기자동차에 내연기관이 없기 때문에 냉각수를 원래 활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기차에서는. 그래서 냉각수가 없기 때문에 히터 장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전열기구처럼 PTC라고 하죠. NTC는 부특성 서미스터, 온도를 측정하는 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반적인 대부분적 금속은 뭐라고? PTC, 정특성을 가진 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특성으로 만든 코일에 열을 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 발열 장치니까 뻘겋게 달궈지게 되고 거기 어떻게? 블로모터로 바람을 불어내면 히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다? 전기차에서 이렇게 PTC를 난방하기, PTC 히터를 코일을 데워내기 위해서 전류를 좀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방전이 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속거리 한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떻게 PTC 히터를 쓰다가 한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너무너무 많이 줄어들어요. 겨울철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다? 히트 펌프라는 개념이 나왔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건 뭐 300자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히트펌프는 일단은, 저 정도 냉각수를 활용을 해서 이 냉각수를 순환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폐열이죠. 각종 전기장치에서 발생되는 그 열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난방장치로도 쓸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체 어떻게 승온 히터는 또 들어가요. 왜?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도 어떻게 저온과 고온에서는 어떻게 활용성이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온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냉각시 시동을 걸었고 냉각시 모터를 움직일 때는 어떻게 히터를 써가지고 정상작동 온도 빨리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고온일 때는 어떻게 좀 더 식혀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난방장치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 장치에서 열을 식힐 수 있는 열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 냉각 장치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뭐 전부 다 통합해서 히트 펌프라고 얘기를 하니까 친환경 자동차에서 이 부분도 초창기 좀 많이 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참 이슈화 됐던 게 뭐다? 전기차 충전해가지고 특히 겨울철에 히터 틀게 되면은 주행거리가 확 줄어들게 된다는 부분 항상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때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게 히트 펌프와 관련된 이야기였다라는 부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입니다. 이것도 문제 잘 나오죠. 4행정 사이클 엔진, 뭐 2행정 사이클 엔진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시스템 구성 요소에서 얘가 몇 개다. 그럼 뭐 회전비는 어떻게 된다.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4행정 사이클 내연기관의 대응으로 가장 적당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행적 사이클 기간에 비해서 출력이 높은 편이다. 사행정 사이클 엔진은 구성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흡기 밸브, 배기 밸브. 그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단속하기 위한 녀석. 그런 기구조들, 장치들이 많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거워요. 무겁고 소음과 진동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회전에 한번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어떻게 된다? 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행적 사이클 엔진이 사행적 사이클 엔진보다 1.6에서 1.7배의 출력이 더 나온다라고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행적 사이클 기관에 비해 출력이 높은 편이다? 아니죠. 사행적은 더 낮습니다. 자, 6실린더 엔진의 크랭크 축이 위상차는 사행적 사이클 엔진이기 때문에 720도입니다. 두 바퀴 돌 때 한 번 폭발하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단기통일 땐 그렇고 여러 개의 뭐 기통이 많아진다라면 일단은 어떻게 한다? 720도. 이 크랭크 축이 2회전 활동을 한 번씩 다 터져야 된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터지는 기통 수를 6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위상차를 구하는 공식이 될 수 있다고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걸 구하면 어떻게 된다? 120도가 되기 때문에 크랭크 축이 120도마다 한 번씩 터져가지고 어떻게 된다? 총 720도를 돌았을 때는 6번 모두 다 터지게 된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자, 4실린더예요. 직렬형 4실린더의 경우에 크랭크 축 핀이에요. 크랭크 축 핀은 뭔데? 저널, 암, 핀, 암, 이 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랭크 축에서.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로 대부분 다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두 개가 같고 끝에 거 두 개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핀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 다음 저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얘가 뭔데? 4실린더의 경우 그렇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선지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DOHC잖아요. 더블 오버헤드 캠이니까 캠축이 흡기 캠축과 배기 캠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여러 개, 원래는 두 개를, 하나의 캠축에 밸브 두 개를 썼던 거를 캠축을 따로 달아가지고 밸브를 어떻게 흡기 두 개, 배기 두 개를 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당 보통 4개씩 들어가니까 64, 24, 보통 흡기 12개, 배기 12개, 이렇게 들어가는 게 6실린더 DOHC의 밸브 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틀렸죠. 24개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 겁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던 문제, 이런 기출 문제 많이 나왔던 부분인 거죠. 크랭크 축 메인 저널은 몇 개 되는데, 아까 저널이, 아까 저널, 암, 핀,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메인 저널은 몇 개? 5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DOHC 4기통이기 때문에 전체, 배기 밸브수잖아요. 배기 밸브수는 4개, 각각 2개씩 들어가니까 4개, 4개, 8개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인 거죠. 자, 캠축이 위에 큰 거잖아요. 캠축이 1회전 할 때, 크랭크 축이 2회전 하니까 작은 게 물려야지만 얘가 어떻게 한다? 2회전 할 때 1회전 하게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회전 비를 얘기하니까 캠축이 앞에 있으니까 얘가 반대죠. 죄송해요. 이거 잘못 썼네. 이게 기어 인수죠. 기어 인수가 2배일 때 기어 인수가 1배고 얘가 큰 게 하나의 포인트로 1회전 할 때 얘가 1회전 할 때 얘는 어떻게 한다? 작은 거니까 같이 물렸으니까 2회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캠축이 1회전 할 때 크랭크 축은 2회전 하니까 1대 2 비다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겠죠. 자, 흡기 캠축이 2개가 아니라 흡기 캠축 하나, 배기 캠축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뭐다? DOHC다라고 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ABS 관련된 문제인 겁니다. 자, ABS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게끔 슬립률을 제어하는 겁니다. 슬립률을 10에서 20% 정도 제어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슬립률을 10에서 20%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야? 차체의 속도에 바퀴의 속도를 80에서 90%로 맞춰가지고 어떻게? 잠궜다 풀었다를 계속 반복하면 되는 것이 뭐다? ABS입니다. 제동거리 줄어들고요. 눈길 말고는 대부분 다 제동거리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끊어서 잠그는 타이밍에 운전자 핸들 돌렸을 때 조향 안정성도 일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 안정성 조향성을 확보할 수 있고 대부분의 거리, 제동 거리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뭐다? ABS이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유압 실력, 하이드로릭 유압 조정입니다. 하이드로릭 컨트롤 유닛은 우리 모듈레이터라고 했던 부분이죠. 하이드로릭 유닛, 모듈레이터라고 했던 부분은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에 설치되어 유압을 직접 조절한다. 자,
하이드로릭 유닛이라는 녀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CC 파트의 ABS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배렛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실린더가 있고, 마스터 실린더에서 라인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뭐야? 하이드로릭 유닛이라고 따로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따로 붙어 있어요. 따로 붙어 있고 하이드로릭 유닛에서 라인이 또 브레이크 라인이 4개가 나와가지고 각 바퀴로 연결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선지에서는 이게 2개 붙어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 거리가 일부 좀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따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ECU는 하이드로닉 유닛하고 같이 있는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ECU가 하이드로닉 유닛과 별개로 떨어져 있는 방식도 있다라는 것도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뭐 ABS와 관련된 이야기인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얘가 왜 틀렸느냐? 유압 조종기 하이드로닉 컨트롤 유닛은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에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스터 실린더 뒤쪽에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2개의 라인이 들어와서 마스터 실린더에서 2개로 나와가지고 하이드로릭 유닛에서는 4개로 나가게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입력되는 신호가 휠 스피드 센서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BS 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대부분 다 뭐 휠 스피드 센서 하나라도 고장이 나게 되면은 작동이 어렵게 된다. 그러면 어렵게 됐을 때 ABS 경고등을 띄우게 된다. 그럼 그 경고등이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로 주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킬 때마다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죠. 시동을 킬 때마다. 그래서 그 경고등이 계속 점등되어 있다. 고치기 전까지는. 그렇죠. 고쳐가지고 고장 요소를 인위적으로 소거하기 전까지는 계속 들어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ABS와 관련된 문제, 이것도 뭐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제어하는지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죠. 300제와 관련된 내용에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슬립률이 50%가 아니라 보통 20% 이상 높아지지 않게 제어를 한다. 감압, 유지, 증압 이렇게 3가지로 제어를 한다라고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참고로 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냉각 장치 중에서요. 냉각 장치에서 냉각 펌프하고 라지에이터 사이에 설치돼 가지고 냉각수의 온도에 따라 밸브가 열리거나 닫혀가지고 엔진 온도를 항상 뭐야? 일정하게 조정을 하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수온 조절기, 우리 썸머스탯, 그 다음에 정온기, 셋 다 같은 용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알고 있느냐, 그 위치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위치에 해당되는 그 명칭을, 여러 가지 명칭을 전부 다 알고 있느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냉각장치에서요. 냉각장치에서 지금 실린더 블럭이죠. 블럭에서 펌프에서 나가는 출구입니다. 출구에서 여기 라지에이터 요 사이에 위치해가지고 엔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썸머스탯, 수온 조절기, 정온기라는 녀석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비슷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썸머 스위치입니다. 얘는 뭐다? 온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스위치인 겁니다. 스위치는 붙었다 떨어졌다 온오프 제어입니다. 정온기는 우리 수온 조절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온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열리는 정도가 중간 단계를 다 거치게 된다는 거죠.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팽창되면서 점점 단계를 거쳐가지고 열리는 반면에 스위치는 어떻게 한다? 일정 이상 95도 넘어가지고 어떻게 라지에이터 상부에 4부 탱크 내려왔는데 계속 뜨거운 거예요. 그럼 뜨거운 그 기준 이상의 온도가 되면 스위치 저점이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냉각 팬을 구동시키는, 전동 팬을 구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온도 스위치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요구한 답은 뭐다? 정온기가 되고 온도 스위치, 썸머 스위치가 뭐 하는 것인지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냉각장치에서 우리 정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 겁니다. 냉각장치의 구비조건 중에 라지에이터, 방열기의 구비조건 알고 있느냐? 라는 부분 정말 문제 자주 나오고 이건 거의 주는 문제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단위 면적 따라 어떻게 발열, 방열, 발열 다 비슷한 용어니까 자, 엄에 따지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쓸 때 방열, 발열 비슷한 용어로 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열, 방열량이 큰 것이 좋다. 공기 저항 작은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냉각 술러갈 때 저항 자체가 작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 이런 문제는 절대 놓치지 않고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가솔린 노킹과 관련된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가솔린 노킬, 디젤 노킹과 관련돼서
워낙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였고, 항상 뭐 가솔린 노킹이라고 하면 우리 키워드를 잡아야 되죠. 가솔린 노킹은 언제 많이 일어난다? 점화. 조기 점화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키워드인 거고요. 자, 이 조기 점화를 잘 발생을 하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압력이 높다, 연소실 전체적으로 온도가 높다, 흡입 공기 온도가 높다, 이렇게 불이 잘 붙게끔 하는 녀석들이 전부 다 뭐다? 조기 점화의 원인이 되고, 그 조기 점화의 원인은 뭐다? 가솔린 엔진에서 노킹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방지책이니까 이거를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역으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조기 점화가 일어나지 않게 어떻게 압축비를 낮추면 된다. 잘했네요. 자, 냉각수 온도를 낮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자, 화염 전파 거리는 뭐다?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이나 이런 와류를 활용하면 둘 다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화염 전파 거리를 어떻게 와류를 이용하면 화염 전파 거리를 굉장히 짧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어떻게 불꽃이 만들어졌을 때 소용돌이를 치게 되면 어떻게 빨리 연소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화염 전파 거리를 짧게 혹은 뭐 와류를 이용한다. 이것도 막는 방법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거는 가솔린, 디젤 전부 다 같이 병행될 수 있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착화 지연을 짧게 한다. 착화 지연을 짧게 해서 불이 잘 붙게 한다. 이거는 이제 디젤 엔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가솔린 엔진에서 착화 지연을 짧게 하면 불이 잘 붙기 때문에 어떻게 조기 점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 둘 다 비교해가지고 좀 헷갈릴 만한 부분,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헷갈리고 이게 답인가 이게 답인가 좀 애매한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잘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 잘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의 노킹에서는 이렇게 착화 지연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 착화 지연이 짧을 때 주로 발생하니까 얘는 길 때 어떻게 주로 발생한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으로 이제 역으로 내용을 풀어서 정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제 조기 점화의 개념이니까 점화 시기가 빠를 때 발생될 수 있고요. 과부하로 인해 가지고 엔진이 열을 많이 받았을 때 조기 점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압축비가 너무 높았을 때도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 나온 김에 가솔린 엔진의 노킹과 디젤 엔진의 노킹에 관련돼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실 필요성이 있다. 이거는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300제의 기출 문제의 비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챙겨 주셔야 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이제 응용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전반적인 개념을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다? 우리 연료 펌프에서 많이 활용을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토출 밸브도 이제 체크 밸브의 일종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고, 유체가 한쪽으로 흐르지만 반대쪽으로 흐르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우리 체크 밸브다라고 했던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전기예요, 전기. 전기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가지고 정류작용에 주로 많이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정류할 때도 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뭐다? 다이오드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이건 우리 교류 발전기 할 때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문제 나올 때 얘들이, 이 각각의 요소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한 번씩 또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동력을 한쪽 방향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는 같이 물고 돌아가지만 이쪽을 어떻게 한다? 헛돌게 만든다. 이게 전부 다 뭐다? 원 웨이 클러치의 일종이라고 했고, 우리 자동차 구조 원리에서 원웨이 클러치는 어디에 썼다? 스테이터 내부, 토크 컨버터 안에 있는 스테이터 내부에 원웨이 클러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리휠링 주행을 하기 위해서 원웨이 클러치를 썼고, 기동 전동기에서 어떻게? 오버러닝 클러치도 뭐다? 그 원웨이 클러치 종류를 하나의 종류로 활용을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김에 원웨이 클러치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한 번 더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실제 기출 문제 많이 나왔던 것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체크 밸브가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리고 릴리프 밸브가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리고 딜리버리 밸브는 우리 토출 밸브, 디젤 엔진 토출 밸브, 체크 밸브 역할하는 거 딜리버리 밸브라고 얘기를 했고, 니들 밸브는 이제 바늘인 거죠. 실제 이제 막고 있는,
바늘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 올려질 때 연료가 나갈 수 있게끔 제어하는 그 유체를 제어하는 밸브, 니들 밸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와 그리고 이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약간 응용했던 문제를 같이 섞어가면서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걸로 1회차 마무리하고요. 조금 쉬셨다가 2회차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